상상해 보십시오. 언제나 침착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던 이웃이 갑자기 거대한 옆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웃은 바로 캐나다이고 그 거인은 바로 미국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두 나라가 이제는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공개적인 갈등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외교적이고 거의 모든 대화에서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유명했던 캐나다가 어떻게 세계 최대 경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단호한 행위자가 되었을까요? 어떤 전략적 실수가 이 역사적 전환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모든 것은 한 가지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힘을 과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기대는 단순했습니다. 캐나다가 물러설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지적했듯이 그 결정은 오히려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과소평가했던 것은 바로 이웃 나라의 회복력과 적응력이었습니다. 마크 카니의 지도 아래 캐나다는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선동적인 연설도 개인적인 공격도 없었습니다. 응답은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은 단지 지도 위의 선에 불과했습니다. 트럭들은 오가고 양국의 공장은 서로의 협력에 의존했으며 소비자들은 진열대의 상품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캐나다 수출의 95%가 여전히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USMCA 협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곧 실제 관세율이 35%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2%에서 5% 사이에 불과합니다. 즉, 실제 영향은 미국 정부가 기자회견이나 연설에서 발표한 것보다 훨씬 작았던 것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미국의 멈춰선 공장들, 멈춘 컨베이어 벨트, 겉보기에는 오타와를 겨냥한 조치였지만 실제로는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캔자스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900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캐나다와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의 자동차 공장, 펜실베이니아의 제철소, 캔자스의 항공우주 산업까지 자동차의 나사 하나, 음료수 캔 하나, 기계의 작은 부품 하나도 국경을 넘어 흐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일본, 한국, 중국, 영국, 프랑스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미국산 제품을 구입합니다. 그 규모는 연간 359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주권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캐나다가 더 이상 하위 파트너 조연으로 취급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모든 움직임, 모든 결정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새로운 균형, 21세기 무역과 정치 관계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데이터는 놀라운 도약을 보여줍니다. 일본으로의 판매는 23% 증가했고 독일로는 46% 증가했으며 영국으로는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가한 봉쇄처럼 보였던 조치는 새로운 시장으로 향하는 다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국제 무역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소비자들은 부족을 기회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산 와인이 진열대에서 사라지자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퀘벡주에서만 지역 와이너리의 판매가 60% 급증한 것입니다. 미국산 와인 수입은 전년 대비 98%나 폭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향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강제로 만들어낸 문화적 전환, 소비 습관의 재편이었습니다. 같은 논리가 알루미늄 산업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는 원자재를 미국에 수출했고 그것은 거기서 캔이나 부품, 생활용품으로 가공된 뒤 다시 캐나다 진열대로 돌아왔습니다. 관세는 이 순환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타와는 물러서지 않고 자국의 캔 산업을 세우는 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캐나다 생산을 겨냥한 듯 보였던 타격은
산업 독립을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로 변모했습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약 10억 달러 규모가 미국 공장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캐나다의 생산망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분쟁에서 가장 큰 위협은 즉각적인 손해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자리 잡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이제 하나의 구매자에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장의 다변화는 굳건한 관행이 되었고 지역 제품에 대한 가치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소비 습관으로 정착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에서는 무역 통로가 점진적으로 닫히면서 예전에는 확실히 장악했던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수십 년 동안 캐나다 각 주에서 들어오던 원재료가 사라지자 현지 기업들은 곤란에 빠졌습니다. 대응은 가격 인상, 생산 축소, 그리고 노동자들의 불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압력은 정치 영역에서 벗어나 가정의 일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쟁은 단순히 수출입 수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적 입지를 재편하는 외교적 파장도 가져옵니다. 캐나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을 때 백악관의 반응은 경로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심지어 무역협정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와는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캐나다의 모든 움직임은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캐나다는 단순한 조연이 아닙니다. 이제는 서사의 일부를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이것은 아마도 가장 뜻밖의 결과일 것입니다. 실질적인 결과는 명확합니다. 압박 도구로 여겨졌던 관세가 오히려 전체 경제의 재창조를 촉발한 것입니다. 일방적인 제스처로 시작된 것이 장기 전략을 위한 연료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캐나다의 저항을 떠받칠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그 목소리를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거리,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불확실성의 기운에 휩싸여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때마다 노동자들은 공장에 들어가면서 풀타임 근무가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감원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새 자동차의 평균 가격은 48,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새 차량으로 바꾸고 싶어 하던 소비자는 임금 상승을 훨씬 웃도는 부채를 떠안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됩니다. 영향은 자동차 대리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비소, 운송업체, 작은 부품 판매점까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관세 도입 이후 이미 80%를 넘어선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 인상은 진열대의 물가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제철소 주변의 작은 도시들마다 생산 감소 발표가 나올 때마다 집단적인 불안이 번집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지역 상권입니다. 손님이 줄어든 식당, 근무 시간을 줄이는 제과점, 납품 대금을 늦추는 가게들, 그리고 국경 너편을 바라보면 대비가 선명합니다. 캐나다의 생산자들은 성장할 공간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퀘벡주의 와이너리는 판매가 60% 증가한 것을 축하합니다. 미국산 와인이 사라진 빈자리는 곧 지역 브랜드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캐나다인들에게 이 변화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와 국가적 자부심의 강화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사이 미국 가정들은 슈퍼마켓 진열대가 변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예전에는 쉽게 살 수 있었던 기본 품목들이 가게 예산을 압박합니다. 탄산음료 캔과 통조림 포장의 가격 상승은 계산대 줄에서 오가는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알루미늄 비용에 있지만 그 제품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격 상승의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금액입니다. 캔자스에서는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부품과 원자재에 의존하는 항공우주 기업들이 지연과 추가 비용에 직면해 있습니다. 확장 프로젝트는 보류되었고 안정성을 믿었던 노동자들은 이제 해고의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토론토의 거리에서는 매장에서 더 많은 지역산 제품을 접하는 캐나다 소비자들이 자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문화적 변화는 하나의 사실을 드러냅니다. 미국인의 가게를 압박하는 동일한 갈등이 캐나다인의 자존심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향은 대도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륙의 농부들은 캐나다로의 수출 계약을 잃었습니다. 소규모 와인, 사과, 밀 생산자들은 판매가 급격히 줄었다고 호소합니다. 오랜 구매자가 사라지자 이들에게 남은 선택은 이미 포화된 자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는 더 낮은 가격을 받아들이고 더 적은 이윤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전환 속에서 누가 더 강해졌을까요?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고 자율성을 확대할 길을 찾아낸 캐나다일까요? 아니면 손실과 모순 속에서도 여전히 비할 데 없는 영향력을 유지하는 미국일까요? 어쩌면 단순한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더 이상 경직된 권력 구조를 용납하지 않는 세계에 맞추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캐나다 쪽에서는 배들이 아시아로 향해 떠나고 계약이 체결되며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며 안도의 숨을 쉽니다. 미국 쪽에서는 공장들이 근무 시간을 줄이고 기계들이 느린 속도로 돌아가며 가정들은 내일에 대한 불안을 마주합니다. 한쪽에는 재창조, 다른 쪽에는 소모가 있습니다. 이 보도가 드러낸 것은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내린 선택이 오히려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부차적으로 여겨졌던 나라가 뜻밖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세계 경제가 자극에 대해 복잡하게 반응하며 그 어떤 통치자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현실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관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적 시기의 예고편이며 민족 정체성과 국제 협력을 결합할 줄 아는 이들이 번영할 것입니다. 오래된 공식을 붙잡고 여전히 고립이 보호를 가져온다고 믿는 이들은 25세기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판 위에서 충격 전략을 구사하는 도널드 트럼프와 치밀한 확장을 이어가는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이 지구에 서로 다른 방향을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힘과 그 파급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모아놓은 독점적인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헤드라인 너머를 바라보며 현재의 신호와 미래의 흐름을 해석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관세가 단순히 보고서 속 통계라고 믿는 이들과도 이 논의를 이어가십시오. 우리가 본 것은 그것들이 삶의 이야기로 운명의 전환점으로 세계적 궤적의 결정적인 장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해 주시고 사려 깊은 성찰을 나누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공간을 살아있게 하고 비판적이며 필요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의 다음 전개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곧 다시 만납시다.